요산은 단순히 통풍의 원인이 아니라 광범위한 대사 장애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대사 과정 통제는 요산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셈이다. 이제 요산 농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신경의학 전문의 데이비드 펄머터의 요산혁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단순히 통풍의 원인으로만 알았던 요산이 사실은 우리 몸의 만성 대사질환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높은 요산 수치가 현대인들이 겪는 수많은 질환에 보이지 않는 배후 조정자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과 알츠하이머 역시 이 높은 요산 수치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산 수치가 이제 혈당이나 체중, 혈압 못지않게 중요한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요산 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주의할 것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인 과당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가 아닌 당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과당 외에도 요산을 관리하는 식단으로 LUV 식단, 러브 식단을 제시합니다. 이 식단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요산 생성을 줄이고 배출을 촉진하며 염증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식단 전략입니다. 러브 식단의 핵심은 액상 과당 같은 첨가당 섭취를 최소화하고 정어리처럼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현명하게 조절하고 맥주와 같은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같은 건강한 지방과 신선한 채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여기에 셀이나 비타민C처럼 요산 관리에 힘을 보태는 식품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산을 관리하는 식단 등 요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산이 불러오는 대표적인 질환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펄머터의 요산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요산,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지표. 요산과 대사증후군의 관계는 가장 주목받는 연구 주제이며 요산 농도를 끝없이 높이고 대사증후군을 유발하는 과당은 이른바 빌런이 됐다. 이란 연구팀이 전 세계 논문 15편을 메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당 음료 같은 가공식품에 든 과당은 건강한 성인의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 원인의 하나다. 이란 연구팀의 메타 분석에서는 요산을 관찰하지 않았지만 요산이 과당 대사의 주요 생성물이며 과당이 유도하는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논문에서 확인했다. 이제 고요산 혈증은 대사증후군의 새로운 지표가 됐다. 그간의 사실을 보면 더는 요산을 무시하거나 이 대사산물을 무고한 구경꾼으로 치부할 수 없다. 혈당, 체중, 혈압 같은 다른 생체 지표처럼 요산도 합당한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요산이 이런 지표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인과인자라는 많은 과학자의 주장에 동의한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명제다. 당신은 보건 전문가가 수십 년 주목했던 생체 지표를 요산이 어떻게 망치는지 알 것이다. 수많은 심혈관 대사질환과 콩팥질환에 앞서 요산 농도가 먼저 높아지고 이 질병의 예측 요인이 되는 이유도 알 것이다. 요산은 혈당, 체중, 혈압, 중성지방처럼 보편적으로 측정하는 건강 생체 지표다. 많은 질병과 요산의 연관관계는 생물학적 관점과 요산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때 매우 복잡하지만 당신이 잘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하겠다. 사실 여러 측면에서 아주 흥미로운 주제다.
예를 들어 E형 당뇨병과 비만의 핵심 요인인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요산 농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에는 혈관 내벽인 내피에 일어난 손상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산화질소, NO가 건강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산화질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혈관 이완 혹은 확장이다. 혈관이 이완되면 혈관 지름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낮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따라서 산화질소는 심혈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절 분자다. 산화질소는 인슐린 기능에도 중요한데 혈관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인슐린을 혈액에서 세포로 옮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주로 근육세포로 들어가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꾼다. 요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산화질소 활성을 억제하는데 산화질소 생산을 줄이거나 산화질소가 작용하는 경로를 방해하는 식이다. 산화질소가 부족해지고 산화질소 작용 경로가 억제되면 인슐린 기능과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이 나빠진다. 산화질소 결핍과 기능 손상이 심장질환, 당뇨병, 심지어 발기부전으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래전부터 학계는 체내 산화질소 기능을 연구하면서 산화질소 농도가 줄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산화질소가 결핍된지는 대사증후군의 특징을 나타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유는 인슐린과 포도당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이다. 인슐린은 골격근으로 가는 혈액을 늘려서 이들 조직이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촉진한다. 이 작용은 산화질소가 조절하는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 따라서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인슐린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인슐린 포도당 활성이 무너진다. 산화질소가 부족하면 고혈압을 촉진하면서 혈관 탄성도가 낮아져 혈관은 혈압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잃는다. 앞서 말했듯이 요산은 조직과 DNA를 손상하고 산화질소 기능을 억제해 혈관 내피 기능을 손상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강력한 발전기이며 이 모든 상황은 염증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자극한다. 이에 따라 누적되는 염증 효과만으로도 췌장세포를 망가뜨릴 수 있고 인슐린 유전자 발현에 문제를 일으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일단 인슐린 신호체계가 손상되면 대사 문제는 더 커진다. 우리 몸에는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자가포식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법에서도 주연을 맡는다. 자가포식은 세포가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이며 이를 거친 세포는 더 젊어진다. 위험하거나 손상된 세포, 즉 문제를 일으키는 쓸모없는 좀비 세포와 병원체를 제거하거나 재활용하는 작용이라 생각하면 된다. 자가포식 과정에서 면역계는 추진력을 얻는데 이는 암, 심장질환, 자가면역질환, 신경기능장애 등이 일어날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요산이 자가포식을 억제하며 세포의 항염증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요산은 당신의 세포가 위험한 잡동사니를 치우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업을 막는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간의 요산 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 데는 명확한 원인이 있으므로 짧게 설명하겠다. 나는 식단의 변화가 주 원인이라고 확신한다. 인간의 DNA는 과잉 칼로리, 특히 매일 3끼 식사에 든 과당의 사악한 영향력을 처리할 만큼 빠르게 진화하지 못했다. 당신이 과당의 숨은 과학을 이해하고 과당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폭넓게 스며들었는지 알면 놀랄 것이다.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루 동안 먹는 식음료에 든 과당을 모두 기록해보자. 아니면 당신이 고른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읽으라. 식품을 어디서 사는지 생각해보라. 사회 전반에서 퇴행성 질환 유병률이 높아지고 요산 농도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 당연해 보일 것이다. 인간 생리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 조절하는 자연의 법칙은 우리 유전자에 수천 년간 새겨져 내려왔다. 그 암호 중 일부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우리를 내몰았다. 더 늦기 전에 되돌려보자. 뇌를 망가뜨리는 요산. 알츠하이머병은 65세 이상의 미국인 10명 중 1명을 괴롭히며 이 숫자는 꾸준히 증가한다. 가장 최근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주요 사망 원인에서 심장질환과 암에 이어 알츠하이머병이 3위를 차지한다.
2021년에 알츠하이머병과 다양한 치매는 미국에서 3,300억 달러를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이면 이 비용은 더 늘어나서 1.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중에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있다면 이 질병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얼마나 파괴적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여러 과학자는 이 질병을 예방할 도구가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분명히 말한다. 분명히 인간에겐 지금 당장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놀라울 정도로 낮출 방법이 있다.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지 않을까? 생활 습관학을 활용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완벽히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모든 데이터가 말한다. 우리는 대사증후군이 요산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안다. 5살이든 75살이든 대사증후군 환자는 요산 농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보이며 노년에 접어들면 치매 위험도가 심각하게 증가한다. 요산과 인지능력 저하 관련 논문을 검색하면 대부분은 2010년 이후에 발표됐다. 명확하게 근래 출현한 과학이다. 이들을 읽다 보면 인지능력 저하와 당뇨병의 연관성을 발견하고 요산이 빌런으로 등장하는 때이기도 하다. 사명 당뇨병에 대해 알츠하이머병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은 당뇨병이 꼭 끼어든다. 타임 표지를 만성염증이 장식한 지 1년 뒤인 2005년에 알츠하이머병을 사명 당뇨병으로 규정한 논문이 과학문헌에 조용히 등장하기 시작했다. 달콤한 과당 과잉 식단과 알츠하이머병의 연결고리는 확고해졌으며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과당 섭취가 치매 위험을 높이며 요산이 치매의 주범이라는 점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이러한 논문을 보면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운이 난다. 요산 농도를 통제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생각은 놀랍기만 하다. 다만 알츠하이머병만이 아니라 다른 뇌기능 장애 예방에도 요산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뇌의 뉴런이 인슐린과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진 결과가 사명 당뇨병이라는 사실이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억과 학습을 포함한 뇌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려면 뉴런이 인슐린에 반응해야 한다. 뉴런의 인슐린 저항성이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악명 높은 베타 아밀로이드 형성을 촉발하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있다. 특이한 단백질로 구성된 베타 아밀로이드는 뇌를 제멋대로 써서 정상 뇌세포를 대체한다. 일부 전문가는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인지능력 저하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뇨병 전 단계나 대사증후군 환자도 알츠하이머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나타나는 치매 전 단계와 경도인지 장애 위험도가 높다. 어떤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대개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강조해야겠다. 역을 떠난 기차가 점점 더 속도를 높이듯이 말이다. 다만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 위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해서 당뇨병에 걸리면 곧바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린다는 뜻은 아니다. 두 질병이 같은 기원을 공유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당뇨병과 알츠하이머병 모두는 대사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장기간의 식습관에서 시작될 수 있으며 더 진행되면 질병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과당과 요산은 어느 단계에 숨어드는 걸까?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 산화질소 활성이 억제되면서 죽상경합한 질환과 혈관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도 높인다. 뇌의 인슐린 신호체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조차 신경염증에 불을 붙일 것이다. 또한 과당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뿐만 아니라 음식 섭취와 보상 기전을 조절하는 뇌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원인이 요산으로 되돌아오겠지만 생물학적 사실을 몇 가지 검토해보자. 쥐 실험 결과 과당은 뇌 해마의 시냅스 가소성을 줄인다고 밝혀졌다. 쉽게 말하면 뇌 기억센터에 있는 세포가 학습 과정과 기억 형성에서 중요한 시냅스를 만들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동시에 과당은 새로운 뇌세포 성장까지 억제한다. 이 두 가지 증상은 치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뇌가 정보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학습과 새로운 기억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뇌세포 형성과 교체가 어려워지면 심각한 인지능력 저하와 치매로 이어진다. 단순한 문제다.
쥐를 대상으로 과당이 들어간 식단을 여러 주 동안 먹인 연구에서 쥐는 대사증후군과 인지능력 저하의 징후를 보였다. 하지만 식단에서 과당을 빼자 일부나마 회복이 됐다. 즉, 뇌의 퇴행 과정을 되돌릴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치매로 가는 길에서 건강과 뛰어난 인지능력을 회복하는 길로 되돌아올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빨리 시작해야 한다. 일단 심각한 질병이 뿌리내리면 이미 입은 손상을 지우고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즉, 과당은 전반적으로 뇌 에너지 기전을 손상하며 특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해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한다.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원 과학자는 과당 섭취는 신경세포의 회복력을 떨어뜨려서 뇌의 인지기능 장애와 신경학적 기능장애 민감성을 평생 높인다고 밝혔다. 요산은 신경세포가 의사소통하는 경로를 직접 망가뜨린다. 뇌를 퍼지 상태로 만든다. 비유하자면 선명한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는 낡은 텔레비전 화면처럼 말이다. 시냅스를 통해 빠르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은 뇌 건강과 기능의 기본이다. 이 과정을 가로막는 것은 중대한 범죄이며 정신기능과 인지능력 저하라는 위험을 포함해서 하위 경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요산이 인지능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면 요산 농도를 낮추는 약물이 치매 유발 위험을 낮추는 결과를 보면 된다. 요산 농도를 낮추고 통풍을 치료하는 대중적인 약물인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타트를 비교하던 엘라베마데 연구팀은 저용량 알로퓨리놀 복용 집단 대비 고용량 알로퓨리놀과 페북소스타트 40mg을 날마다 같이 복용한 집단은 치매 진단 위험도가 20% 이상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알츠하이머병에 유의미한 치료법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숫자다. 높은 요산 농도는 사실 우리가 뒤늦게 발견한 엄청난 위험 요인이다. 의학계에는 토양이 바뀌면 싹트지 않는다라는 속설이 있다. 완벽한 토양을 구성하는 여러 중요한 요소 중에서도 요산을 통제할 수 있다면 최적의 건강과 뇌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다. 3주 코스 LUV 러브 프로그램 실천하기. 이제 당신은 세심하게 설계한 요산 농도를 낮추는 LUV 러브 프로그램을 따라가면서 대사를 회복할 것이다. 또한 휴식이 되는 수면, 규칙적인 운동, 대자연의 몰입, 최적의 식사 시간처럼 좋은 습관을 정착해 건강의 새로운 청사진을 습관으로 만들 것이다. 먼저 식단을 간단하게 바꾸고 요산 농도를 낮추는 특별한 영양제를 복용하는 일부터 LUV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 뒤에는 수면, 운동, 대자연의 노출, 간헐적 단식에 초점을 맞춘다. 사전 검사 받기. 식단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다면 다음 검사를 해보면 도움이 된다. 공복 혈당 검사 95mg/dL 이하. 당화 혈색소 검사 4.8에서 5.4. 요산 검사 5mg/dL 이하. 이 항목 중 일부는 여러 달이 지나야 눈에 띄게 개선되며 특히 이전 석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당화 혈색소는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식단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3주 안에 요산, 혈당, 인슐린 농도가 좋게 바뀌고 이는 당신이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동기가 될 것이다. 남성은 2가지 이유로 여성보다 요산 농도가 높다. 남성이 육류를 더 많이 먹고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요산 농도를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폐경후에는 여성도 요산 농도가 높아진다. 대개 요산 농도가 7.5mg/dL를 넘지 않으면 결과지에 기록하지 않으며 기록하더라도 통풍과 콩팥 질환의 위험을 경고하는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요산 농도를 이보다 더 낮춰야 한다. 통풍과 콩팥 질환 예방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짐작했겠지만 내가 검사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요산과 혈당 측정이다. 몸에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주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다면 검사를 모두 생략할 수도 있다. 이전에 앞에 나온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다.
이 프로그램과 함께 검사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요산 농도를 측정하고 이후에는 2주마다 측정하자. 식사나 운동 전 아침에 제일 먼저 검사한다. 날을 정하고 달력에 표시하자. 혈당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검사하되 역시 식사나 운동 전 아침에 제일 먼저 한다. 혈당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자. 연속 혈당 측정기는 온종일 당신의 혈당을 자동으로 측정하므로 훨씬 더 유용하다. 혈당 변화를 관찰하면서 자신의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요산 농도는 과당, 알코올,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높아지며 단식과 키토제닉 다이어트도 영향을 끼친다. 철인 3종 경기나 마라톤, 고강도 인터벌처럼 고강도 운동으로 근육이 손상된다면 요산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은 장기적으로 요산 농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요산 농도를 낮추는 영양제 먹기. 다음은 요산 농도를 낮추도록 설계한 영양제 요법이다. 여기 영양제 목록은 요산 저하 능력이 증명됐지만 꼭 이것만 먹으라는 뜻은 아니다. 퀘르세틴 하루 500mg, 루테올린 하루 100mg, DHA 하루 1000mg, 비타민C 하루 500mg, 클로렐라 1200mg.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은 대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요산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다면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이 대체로 나쁘다.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는 김치와 요구르트처럼 프로바이오틱이 많은 발효식품이나 프리바이오틱이 많은 식품을 먹는 방법도 있다. 프리바이오틱은 미생물 성장과 증식에 필요한 비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에 많이 들었다. 간헐적 단식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하루 전에 단식하면 이상적이다. 단식은 대사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토대를 마련하는 좋은 방법이다. 대개 일요일에 단식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가장 좋다. 금요일 저녁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일요일 아침부터 식단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좋다. 단식 방법은 간단하다.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많이 마신다. 카페인은 안 된다. 복용하던 약물은 끊지 않는다. 키토제닉 식단 실천하기. 적절히 쓴다면 키토제닉 식단은 다양한 만성질환과의 전투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된다. 통풍을 치료하고 관리할 때 키토제닉 식단이 통풍의 특징인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 그러나 키토제닉 식단이 요산에 미치는 가장 강력한 장점은 체중 감소다. 체중 감소는 요산 농도를 낮추고 통풍의 갑작스러운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에게 키토제닉 식단은 체중 감소와 그에 따른 요산 농도 감소로 이어지는 확실한 방법이다. 키토제닉 식단은 육류를 통한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므로 퓨린을 늘려 요산 생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점을 모두 취할 수도 있다. 영리하게 선택할 수만 있다면 키토제닉 식단의 이점을 얻으면서 요산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러브 프로그램으로 이루려는 목표이며 당신의 식단은 땅 위에 자라는 잎채소와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주로 해서 퓨린이 적은 육류를 곁들인다. 1주차 러브 식단 짜기. 다음은 러브 식단을 실천할 때 명심해야 할 규칙이다. 글루텐과 GMO가 된 식재료 먹지 않기. 정제 탄수화물, 첨가당, 인공 감미료 먹지 않기. 내장 먹지 않기. 퓨린이 많은 육류와 생선 적게 먹기. 견과류와 씨앗류 먹기. 유기농 달걀 먹기. 유제품 적게 먹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활용하기. 체리, 브로콜리 새싹 등의 대체 식품을 먹기. 왜 글루텐을 먹으면 안 될까? 글루텐이 든 식품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글루텐이 염증을 키우기 때문이다. 또 당류와 탄수화물이 많이 든 요산 농도를 높이는 수많은 식품에 글루텐이 들었다.
일단 글루텐을 먹지 않으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가 더 명확해진다. 금지 목록. 다음 목록에 있는 식품을 버리는 일부터 시작하자. 국수, 파스타, 시리얼 등 글루텐, 정제 탄수화물, 인공 감미료 및 당 알코올, 마가린, 쇼트닝, 옥수수유 등 가공유지, 가공육, 내장, 발효되지 않은 대두제품. 허용 목록. 다음에 나열한 식품은 얼마든지 먹어도 좋다. 다만 GMO가 아닌 것, 유기농 및 저농약 식품을 선택한다. 급속 냉동한 식품도 좋다. 올리브유, 참기름,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목초를 먹고 자란 소와 양의 지방, 유기농 혹은 목초를 먹고 자란 가축의 버터, 기버터, 코코넛, 올리브, 자연치즈, 견과류, 달걀, 각종 씨앗류, 겨자, 콤부차, 김치, 아보카도, 파프리카, 체리, 석류, 오이, 토마토, 주키니 호박, 애호박, 호박, 가지, 레몬, 라임, 상추, 브로콜리, 근대, 양배추, 양파, 버섯, 콜리플라워, 방울 양배추, 아티초크, 껍질콩, 샐러리, 청경채, 무종류, 아스파라거스, 마늘, 샬롯, 파, 생강, 콜라비. 러브 식재료 정보. 인공 감미료, 알룰로스, 꿀, 그 외 천연 감미료. 요산 측면에서 볼 때 화학물과 독소를 분해하고 거르는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을 피해야 하는데 여기에 인공 감미료가 포함된다. 특히 자일리톨은 몸에서 퓨린 분해를 촉진해 직접적으로 요산 농도를 높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자일리톨은 천연 감미료 함유라고 광고하는 많은 제품에 들었으므로 성분표를 끝까지 읽어야 한다. 무설탕검, 치약, 구강청결제에서 먹는 자일리톨이 적게 보여도 빵과 제과류, 땅콩버터, 분말음료, 사탕, 푸딩, 케첩과 각종 소스와 시럽에도 숨어 있다. 다만 입안에서 녹여 먹는 약이나 비타민제에 든 자일리톨은 극미량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일반 식품에 든 자일리톨이 문제다. 내가 만드는 음식은 대부분 알룰로스로 단맛을 낸다. 과당과 비슷하지만 혈당이나 인슐린 농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 몸은 알룰로스를 흡수하되 포도당으로 만들지 않으므로 칼로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허용 목록에 있는 감미료는 알룰로스, 천연 스테비아, 꿀 소량, 나왕가 뿐이다. 나왕가는 칼로리가 0이며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인공 감미료에 쓰인다. 무글루텐 곡물. 아무리 무글루텐 곡물이라도 가공하면 물리적 구조가 바뀌며 이는 몸에서 염증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아마란스, 메밀, 통쌀, 기장, 수수, 테프는 1인분 양을 정확히 지켜 먹어야 한다. 과일과 채소. 과당이 소량 들었지만 과일과 채소는 요산 농도를 높이지 않으며 때로는 화합물과 섬유질 덕분에 요산 농도 상승을 예방하기도 한다. 그 섬유질 중에서도 특히 이눌린은 양파, 리크, 아티초크, 아스파라거스 등 많은 채소에 들었으며 당이 배출되는 속도를 늦추고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제공해 활성을 촉진한다. 요산을 낮추는 러브 식재료. 석류, 블루베리, 체리,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 정양파, 호두, 청파프리카, 샐러리, 정양 추출물, 타임, 페퍼민트, 로즈메리, 오레가노, 커피와 녹차. 유제품과 달걀. 우유와 크림은 요리에 넣거나 커피와 차에 넣어 먹으면 좋다. 당신이 일반 우유 대신 귀리, 아몬드로 만든 우유를 먹겠다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한다. 달걀과 전지 분유는 먹어도 좋다. 요구르트의 경우 프로바이오틱이 많은 제품을 선택한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이 뛰어난 공급원으로 퓨린이 적어 영양학적으로 매우 좋다. 달걀에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었고 그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이 가득하다. 러브 간식. 러브 식단은 그 자체로도 포만감이 높으므로 간식이 생각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간식이 생각나는 이들을 위한 맛있는 요리 몇 가지를 실었다. 이 간식은 대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생견과류 한 줌, 올리브유를 뿌린 아보카도 반쪽, 완숙란 2개, 생과일 한 조각, 그릭 요거트. 물은 몸에 좋다.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면 날씬해진다는 속설은 일정 부분 사실이다. 물은 당류, 특히 과당의 나쁜 효과를 일부 누른다고 밝혀졌다.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이젠 가공한 과당을 먹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물이 과당의 나쁜 효과를 누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데이비드 펄머터의 요산혁명, 오늘 준비한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산 수치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죠.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각종 음료수나 가공식품 섭취부터 줄여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